Ajay Sajay. 오디오 추한지 그 17번째 이야기. 항우는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깊은 숲속을 한없이 달려나갔다. 그리하여 5, 60리쯤 쫓겨와 뒤를 돌아보니 그를 따라오는 부하는 겨우 28리에 지나지 않았다. 문득 깨닫고 보니 어느덧 해는 서산에 저물어 가는데 모두들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다. 부하들이 항우에게 아랜다. 자, 말도 말이지만 저희들은 배가 고파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사옵니다. 적이 여기까지는 쫓아오지 못할 것이니 오늘 밤은 민가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떠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야간 행군을 무리하게 계속하다가는 어떤 불행을 초래할지가 모릅니다. 항우는 그 말을 옳게 여겨 사방을 둘러보았다. 저 멀리 아득한 숲속에 가냘픈 불빛 하나가 보인다. 저기 인가가 있는 모양이니 저 집으로 가보자. 일행이 말을 끌고 불빛을 찾아가 보니 그 집은 여염집이 아니고 흥교원이라는 고원이었다. 뜰 앞에는 맑은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고 마당가에는 기암괴석들이 층층을 이루고 있었다.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건만 인기척은 전혀 없었다. 항우는 바위 위에 털썩 걸터앉으며 부하에게 명한다. 자, 칼이 많이 무뎌졌으니 여기서 내 칼을 갈아다오. 그러나 부하들은 일어날 생각도 아니하고 주저앉은 채 대답한다. 지금은 한 걸음도 움직일 기운이 없으니 저녁이나 먹고 나서 칼을 갈기로 하겠습니다. 오명을 거역하는 것은 차명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항우는 최후까지 자기를 따라온 그들의 충성이 너무나도 고마워 어느 누구도 처벌할 생각은 없었다. 그렇다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칼만은 미리 갈아두지 않을 수가 없기에 항우는 몸소 물가로 걸어와 자기 칼을 자기 손으로 갈기 시작하였다. 항우는 장군이 된 이후로 자기 손으로 칼을 갈아보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항우는 칼을 다 갈고 나서 에마 오추에게도 물도 손수 먹여주었다. 부하 장병들은 그렇게도 피로에 있었던 것이다. 항우는 흥겨원 노인들한테서 저녁 대접을 받고 나자 이내 잠자리에 들었다. 수많은 적장들과 진정을 싸우느라 무척 피로했던 것이다. 그러나 잠은 이내 꿈으로 변해버렸다. 꿈의 저 멀리 지평선으로부터 아침 해가 기운차게 솟아오르고 있었다.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태양이었다. 항우는 눈을 비비며 지평선 위로 솟아오르는 아침 해를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닫고 보니 호련 한왕 유방이 오색이 영롱한 구름을 타고 나타나더니 그 찬란한 태양을 가슴에 그득히 품어 안아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항우는 태양을 뺏으려고 천반직축 유방한테로 정신없이 달려왔다. 그러나 항우가 유방을 따라잡는 그 순간 유방은 항우를 발길로 걷어차버리고 저 멀리 서쪽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나 그뿐이랴. 유방이 태양을 안고 사라진 서쪽 하늘가에서는 상광이 찬란하게 비춰오고 있었다. 벼랑간 하늘과 땅에서는 향기로운 향기조차 그윽하게 진동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넌 유방에게 태양을 빼앗기고 말았단 말인가? 항우는 발을 구르며 하늘을 향하여 고함을 지르다가 자기 고함 소리에 놀라 깨어보니 남과 일몽이었다. 항우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비통하게 탄식하였다. 나의 운수는 이제 그만인가 보구나. 마침 그때
어디선가 고각 소리가 나더니 베란간 함성이 요란스럽게 들려오고 있었다. 알아보나마나 적에게 포위를 당하고 있음이 분명하였다. 항우는 무장을 갖추기가 무섭게 밖으로 달려나와 무작정 숲속으로 말을 달렸다. 어느덧 먼 동이 훤하게 터오는데 한나라 군사들은 가는 곳마다 들고 일어나며 함성을 지른다. 항우는 적병들이 함성을 지르거나 말거나 쏜살같이 달리고 또 달려나갔다. 그처럼 정신없이 달려나가고 있는데 문득 적장 관영이 앞을 가로막으며 큰 소리로 외친다. 항우야, 어디로 가느냐? 넌 이미 도간에 들어있는 쥐다. 미먹을 나에게 맡겨라. 항우는 말을 멈추며 관영을 노려보다가 다음 순간 결사적으로 관영에게 덤벼들었다. 그리하여 10합쯤 싸우고 있는데 이번에는 양무, 여승, 자무, 근음 등 맹장들이 한꺼번에 이리처럼 덤벼드는 것이 아닌가. 항우는 세불리함을 깨닫고 다시 쫓기기 시작하였다. 만약 지극히 오는 놈이 있으면 쫓고 가면서 한 놈씩 처치해버릴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적장들은 감히 한 놈도 추격을 해오지 않았다. 50리쯤 달려보니 오강이 나온다. 항우는 그제서야 말을 멈추고 강물을 굽어보았다. 강물은 무심히 용영하게 흐르고 있건만 항우의 심정은 처량하기만 하였다. 이제부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행방을 찾으려고 사방을 두루 살펴보니 상과들의 우글거리는 것은 오직 적병뿐이 아닌가. 한때는 천군만마를 거느리고 천하를 호령했던 항우였다. 그때 그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때는 변방 제후들을 비롯하여 억조 창생의 생사력 탈권조차 한 손에 장악하고 있었던 망고의 영웅 항우였다. 그러나 그토록 많았던 부하들과 그토록 많았던 창생들은 모두 어디로 갔으며 그토록 넓던 봉토는 어디로 가고 이제는 갈 곳조차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단 말인가. 항우는 상과들의 득실거리는 적병들을 눈물로 바라보며 혼자 탄식해 마지 않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던들 적의 포위망만은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구나. 어젯밤의 꿈으로 보아 나의 운명은 이미 끝장임이 분명하다. 뒤를 돌아봐 보니 자기를 따라온 부하는 겨우 28리기 지나지 않았다. 항우는 그들을 모아놓고 말한다. 나는 군사를 일으킨 지 8년 동안에 수백 번을 싸워왔건만 패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에게 굴복하지 않은 장수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마침내 패왕의 자리를 차지했건만 오늘날 내가 이 꼴이 된 것은 용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이 나를 버린 탓이다. 사태가 이미 여기에 이르렀으니 내 마지막으로 3번만 싸워보다가 3번 싸워서 치면 하늘이 나를 버린 것이니 나를 용기가 없는 놈이라고는 생각지를 마라. 28기의 부하들은 머리를 수근히 수그린 채 말이 없었다. 항우가 다시 말한다. 자, 나는 혼자서 적의 포위망을 뚫고 나아갈 테니 너희들은 뿔뿔이 자매하여 동산 밑에 먼지가 숨어 있어라. 부하들은 그제야 머리를 조아리며 맹세한다. 저희들은 최후까지 피해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항우는 부하들이 눈앞에서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마지막으로 적진을 독살스럽게 노려보았다. 최후의 일전, 그야말로 생의 운명을 걸고 싸우려는 최후의 일전이었다. 항우는 적진을 오랫동안 독살스럽게 노려보다가 마침내 오추에게 박차를 가하며 적진을 향하여 돌풍처럼 돌진하였다. 그리하여 마주 달려오는 적의 대장을 우선 한 놈 베어버리니 뒤따라오던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 버린다.
항우가 최초의 포위망을 뚫고 달려나가니 이번에는 제2의 포위망이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포위망의 대장은 양희였다. 양희는 항우를 보기가 우습게 제풀에 쫓겨가 버린다. 이렇게 항우가 두 번째 포위망을 뚫고 동산에 와보니 28기의 부하들은 그곳에서 항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환성을 올린다. 그러나 적은 어느새 또다시 선방으로부터 항우를 포위해 오고 있었다. 항우는 적진을 노려보며 부하들에게 비장한 명령을 내린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들 모두가 죽음을 각오하고 닥치는 대로 적을 격파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모두 나의 뒤를 따르라. 항우는 명령을 내리기가 무섭게 비호같이 달려나가 싸웠다. 그리하여 적장 이유와 도이, 왕항 등을 한 칼에 베어버리고 병사들도 수백 명을 때려잡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적장 여승과 양모가 수천 군사를 몰고 달려나온다. 그러나 그들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여승과 양모는 십밥도 채워 쌓아보지도 못하고 주랭랑을 놓아버린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다른 부대가 달려나왔다. 그러나 그들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날 항우는 연달아 9번을 싸워 적장 9명을 죽이고 병사들도 여러 천명을 죽였건만 항우 자신은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 날이 저물어 적이 모두들 종적을 감춰버리지 부하들은 땅에 엎드려 항우에게 감격의 큰절을 올리며 아랜다. 폐하께서는 3번만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9번 싸우셔서 적의 대장을 9명이나 참살하시고 적병들도 수천 명이나 살해하셨습니다. 폐하야말로 사람이 아닌 천신이시옵니다. 항우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한다. 내가 아무리 용맹스럽기로 천연이 따르지 않았어 어쩔 수가 없구나. 자, 우선 오늘 밤은 잠잘 곳을 찾아가 보자. 일행이 오강 북쪽 강가에 도달해보니 동산 지방의 정장이 강가에 배를 준비해놓고 있다가 항우에게 말한다. 강동이 비록 좁은 땅이라고 하오나 지광은 천리가 넘사옵니다. 그곳에 가시면 수십만 군사를 쉽게 양성할 수 있사오니 폐하께서는 강을 속히 건너도록 하시옵소서. 만약 적의 눈에 띄면 오강을 영원히 건너지 못하게 되시옵니다. 그러나 항우는 배에 오를 생각을 아니하고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을 수연히 바라보며 탄식한다. 하늘이 나를 이미 버리셨는데 강을 건너가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옛날 강동에서는 8,000명의 친위 대원들이 나를 따라왔건만 이제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으니 네 무슨 면목으로 강동 땅을 다시 밟을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항우의 두 볼에서는 구슬 같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정장이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 간한다. 폐하께서는 잘못 생각하고 계시옵니다. 자고로 승부는 병가지 상사라고 일러옵니다. 그 옛날 유방은 수수대전에서 폐하에게 대패하여 30만 군사를 송두리째 잃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수대강은 군사들의 시체로 메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한왕은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혼자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갔다가 오늘날 다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폐하의 오늘날의 신세는 지난날 한왕의 신세와 다를 바가 없사온데 무슨 까닭으로 체념을 하신다는 말씀이옵니까? 예, 그래. 큰 일을 도모하는 자는 조그만 일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사옵니다. 조금 있으면 적군이 나타날 것에 폐하께서는 빨리 강을 건너도록 하시옵소서. 그러나 항우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대의 말이 옳다 하기로 나는 강동 땅에는 발을 들어놓지 못하겠네. 수다한 젊은이들을 죽게 만든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들의 부형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정장은 그 이상 도강을 권할 수가 없어 망연히 서 있기만 하였다. 그러자 항우가 정장의 어깨를 정답게 두드려주며 다시 말한다.
그대의 후위에 보답할 길이 없으니 안타깝구려. 그리고 에마 오츠를 가리켜 보이며 말한다. 이 말은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명말세. 난 오랫동안 이 말을 타고 수백 번이나 싸움터를 달렸건만 가는 곳마다 나를 당해내는 적이 없었네. 이 말을 그냥 내버려두면 반드시 유방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이므로 그대의 후에 보답하기 위해 이 말을 자네한테 주기로 하겠네. 이 말만은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게. 정장은 깜짝 놀라며 굳이 사양한다. 아이, 폐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옵니까? 폐하의 애마를 어찌 감히 소신이 받을 수 있어오리까? 아니요, 난 이미 이 말을 가질 자격이 없게 되었기에 그대에게 주려는 것이네. 자, 사양 말고 어서 받아주게. 그러자 오츠도 주인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항우의 얼굴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울어대더니 벼랑간 땅바닥에 쓰러지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닌가. 항우는 불이 났게 달려와 말고뿔을 잡아 일으키며 너와 나의 인연은 오늘로서 끝이 났는데 우리가 이제 무슨 미련을 가질 것이냐. 그동안에 넌 나를 위해 너무도 수고가 많았다. 오늘부터는 새 주인을 따라가 여생을 편히 보내도록 하거라. 나는 죽든 살든 간에 너의 공로만은 두고두고 잊지 않을 것이다. 하고 목덜미를 두드려주며 눈물로 타이르니 오츠는 주인의 말을 알아들은 듯 얼굴을 수그리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항우는 오츠의 눈물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비록 말 못하는 축생이라곤 하지만 전야에서 생사구락을 같이 해오는 동안에 정신이 완전히 통해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얼마 전에는 목숨같이 아끼던 우미인과의 사별을 한 판국에 이제 사랑하는 오츠와도 생별을 하자니 항우의 비통이 어느 정도일까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항우는 목덜미를 정답게 두드려주며 오츠를 달랜다. 오츠야, 너는 내 말대로 정정을 따라 오강을 건너가거라. 너와 나의 정의가 남달리 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회자 정리라고 우리들은 이제 헤어질 때가 오게 된 것이다. 오츠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여보게 정장, 어서 오츠를 데리고 강을 건너가게. 항우의 명령에 의하여 오츠를 베어 태우려 해도 오츠는 한사코 움직이지 않았다. 항우는 자기 자신이 고삐를 끌어당겨주며 평소에는 내 말을 그렇게 잘 듣던 네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애를 먹이느냐? 하고 나무라니 오츠는 그제야 배에 순순히 오른다. 오츠는 배에 오르기가 무섭게 서 있는 방향을 항우에게로 돌린다. 이윽고 배가 떠나가자 항우는 강가에 멈춰서서 떠나가는 오츠를 언제까지나 바라보고 있었다. 배와 항우의 거리가 갈수록 멀어져갔다. 둘 사이가 자꾸만 멀어져서 마침내 서로를 알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을 바로 그때 선상의 오츠는 벼랑간 이상한 울음소리를 두세 번 지르더니 그대로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 죽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오츠의 자살은 참으로 영묘하기 짝없는 자살이었다. 항우는 먼 빛으로 그 광경을 목격하고 가슴을 움켜잡고 울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한나라 군사들이 또다시 대거하여 몰려오고 있었다. 항우는 26명밖에 남지 않은 부하들과 함께 이제는 한도를 들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 목숨을 걸고 좌충우로 싸워서 적병 수백 명을 쓰러뜨렸다. 그 바람에 항우 자신도 전신에 10여 군데의 상처를 입었다.
이제는 그만인가 보다 하고 뒤를 돌아다 보니 적장 여마통이 한 무리의 군사를 몰고 덤벼오는 것이 아닌가. 여마통은 지난날 항우의 부하였다. 그러게 항우는 우라통이 침으로 올라서 여마통을 향하여 네 놈은 지난달 나의 부하가 아니었더냐? 네 놈이 감히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고함을 질렀는데 그 고함 소리가 얼마나 요란했던지 여마통이 타고 있던 말이 벼랑간 경풍을 하며 허공을 떴다 내린다. 항우의 고함 소리에 경품을 한 것은 말만이 아니었다. 항우를 지극해오던 여마통 자신도 즐겁을 하는 듯 전신을 와들와들 떨며 대왕 전하, 씨는 틀림없이 대왕의 부하였사옵니다. 대왕께서는 무슨 분부가 계시온지 어서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항우는 두 손을 허리에 얹고 떡 버티고 서서 여마통에게 묻는다. 너에게 한 가지만 묻겠다. 하나는 너희들에게 내 목을 잘 나오는 장수에게 천금의 보상금을 주면서 만호 후에 봉해주겠다고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여마통이 허리를 굽신거리며 대답한다. 그런 분부를 내린 것은 사실이시옵니다. 그렇다면 알았다. 난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놈. 이왕 죽을 바에는 나의 목을 옛날에 부하였던 너에게 주고 싶구나. 자, 너는 나의 목을 가지고 가서 상금도 타고 만호도 되도록 하거라. 자! 그리고 항우는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쳐서 즉석에서 자살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비장한 자살이었다. 항우는 진나라 시황제 15년에 탄생한 기사생으로서 30년 전에 중원을 통일하려고 동치서주하다가 대한 5년 기해년 12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그때 그의 나이 31살이었다. 비록 천하통일의 웅지를 펴보지도 못하고 전야에서 비참하게 자문은 했지만 항우야말로 역발산 기계세하는 만고의 영웅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야 어쨌든 여마통이 항우의 수급을 받들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양희, 양무, 왕영, 여승 등이 달려와 항우가 죽은 사실을 알고 한결같이 눈물을 흘렸다. 이윽고 유방이 항우의 수급을 검시하니 은쟁반 위에 놓여있는 항우의 수급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과 다름이 없어 보였다. 한왕은 눈물을 흘리며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듯 말한다. 나는 지난날 대왕과 형제를 의를 맺었건만 그 후에 천하를 다툼으로써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대왕은 태공과 여호를 볼모로 잡아두고 있으면서도 깍듯이 받들어 주셨으니 그것은 망고의 열장부가 아니고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제 대왕은 돌아가셨으니 이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오리까. 그리고 목을 놓아 통곡하니 만자의 중신들도 한결같이 옷소매로 눈물을 씻었다. 아무튼 그로써 마지막 남았던 초나라까지 완전히 평정했으므로 유방은 즉석에서 여마통을 중수 후에 봉하고 항우의 사당을 오강에 새로 지어 사계절의 제사를 융숭히 지내게 하였다. 그리고 항백은 항우와 지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유방을 도와주었던 덕택으로 후일에 사양후로 책봉되어 영화를 누릴 수 있었으니 세상에 믿지 못할 것이 바로 인심인지 모른다. 유방은 초나라까지 평정하고 나자 곧 군사를 철수시켜 하남에서 통일국가를 세우려 하였다. 산동지방에 노나라가 또 하나 있긴 했지만 노나라 따위는 워낙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량이 출반주하면서 아랜다. 노나라가 비록 보잘것없는 소국이긴 하오나 그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났다가는 후일에 또다시 전쟁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에 노나라도 우리 손에 완전히 넣어버리셔야 합니다.
유방은 매우 의아스럽게 여기며 반문한다. 노나라 따위는 문제가 안 되는 소국인데, 아니 선생은 뭐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시오? 장량이 다시 대답한다. 노나라가 보잘것없는 소국임은 사실이옵니다. 그러나 노나라는 공자가 태어나신 나라인 관계로 예의가 대단히 바른 나라입니다. 지난날 회왕께서는 항우를 일시나마 노공에 봉했던 일이 있는 까닭에 노나라 백성들은 지금도 항우를 깍듯이 주공으로 모셔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들이 만약 항우의 원수를 갖기 위해 동호의 호골들과 결탁하여 의병을 일으켜 온다면 그 세력을 무엇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이옵니까? 한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선생께서 그런 말씀을 깨워주지 않으셨던들 나는 커다란 과오를 범할 뻔했습니다. 그러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노나라까지 평정하기로 합시다. 그리하여 군사를 몰고 노나라로 와보니 아니나 다를까 노나라에서는 성로마다 조기를 높이 올려 걸고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항우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다. 한왕은 성을 포위하고 나서 여러 차례 공격을 시도해 보았다. 그러나 노나라 백성들은 끄덕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은고를 타면서 항우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만 계속적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유방은 분노가 치밀어 철포와 화전으로 노성을 단숨에 괴멸시켜버리려고 하였다. 그러자 장량이 손을 붙잡고 말리며 간한다. 노나라는 주왕의 후예로서 공자의 덕화로 예의가 무척 바른 나라이기 까닭에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노나라를 존경합니다. 그런 나라를 어찌 단순한 무력으로 다스릴 수 있을 것이옵니까? 그러면 노나라를 무엇으로 다스려야 한단 말씀이요? 무력으로 굴복시켜서는 결코 신복하지 않을 것이오니 오직 의리로서 설복하는 길이 있을 뿐이옵니다. 의리로 설복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 좋을지 선생께서 가르쳐 주시오. 유방은 장량에게 간곡히 부탁하였다. 유방의 질문에 장량은 심사묵고하다가 대답한다. 노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놓으려면 항우의 수급을 성문 앞에 높이 걸어놓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사옵니다. 유방은 그 말을 듣고 적이 의아스러워하며 다시 묻는다. 아니, 노나라 백성들은 지금도 항우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중인데 항우의 수급을 보여주기까지 하면 마음이 돌아서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더 미워하게 될 게 아니오. 물론 그런 우려도 노상 없는 것은 아니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회를 이용해 저들을 설득하면 됩니다. 어떻게 설득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항우의 머리를 높이 걸어놓으면 노부들은 저마다 달려와 항우의 죽음을 애통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놓아서 우리가 왜 항우를 죽이지 않을 수 없었던가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항우는 의제를 시해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너무도 잔악하게 압박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대신하여 본의 아니게 항우를 죽였노라고 말하면 노나라 백성들은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절로 깨닫게 될 것이니 그렇게만 되면 대성공입니다. 유방은 장량의 계교를 듣고 무릎을 치며 감탄하였다. 과연 선생의 계교는 신철귀몰하십니다. 그러면 항우의 수급을 내걸고 군사를 시켜 노나라 백성들을 설득해 보기로 합시다. 그리하여 성문 앞에 높다란 장대를 세워놓고 그 위에 항우의 수급을 내걸었더니 과연 노부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여들어 항우의 수급을 올려다보며 저마다 애통하게 울고 있었다. 그러자 촌보로 가장한 한나라의 세객들이 한두 사람씩 모여들어 울고 있는 노부들을 비웃듯이 나무란다. 이거 뭐 항우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었는데 노장들은 무엇 때문에 항우의 죽음을 이토록 애통해 하시오? 그러자 노부들은 노골적으로 화를 내며 말한다. 이보시오, 당신이 누구시길래 항우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오?
항우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라는 이유를 설명할 테니 잘 들어보시오. 항우는 자기가 제왕이 되기 위해 의제를 죽인 놈이요. 게다가 항우는 많은 백성들을 무고하게 죽여버렸어. 그 때문에 한왕은 하늘을 대신하여 항우를 죽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요. 당신네들은 그런 사정도 모르고 항우의 죽음을 조상하고 있으니 그것은 하늘의 뜻에 거역되는 일이요. 성인의 가르침을 받은 당신네들이 그런 것도 몰라서 어떡하오? 노나라의 노부들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따져 묻는다. 아니, 항우가 정말로 의제를 죽였단 말이오? 세객이 다시 대답한다. 항우가 의제를 시해하고 자기가 제위에 오른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일인데 그 당신네들은 그러한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었더란 말이오? 노나라 노부들은 그 말을 듣고 저희끼리 얼굴을 마주보며 아이고, 원 저럴 수가? 의제를 시해하고 자기가 제위에 올랐다면 항우야말로 역적이 아닌가? 하고 중얼거린다. 세객들은 그 기회를 이용해 다시 말을 건넨다. 그렇소. 항우야말로 천하의 역적이었어. 한왕이 항우를 죽인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오. 그러니까 당신네들도 하늘의 뜻에 따라 한왕을 반갑게 영접해 들어야 그런 게 옳지 않을까? 응? 노나라 노부들은 그제야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소이다. 항우가 그와 같은 역적이었다면 우리도 조기를 걷어치우고 한왕의 입성을 기쁘게 영접하겠소이다. 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더니 조기를 모조리 철거하고 유방을 영접할 준비를 하였다. 이윽고 유방은 성 안으로 들어오자 국고에 쌓여놓은 곡식을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며 민심을 수습하였다. 그로써 천하를 완전히 평정하자 한신을 비롯한 모든 장수들은 유방 앞으로 나와 축하의 하례를 올린다. 유방은 하례를 받고 나서 모든 장수들에게 말한다. 자, 전쟁은 끝났으니 모든 장수들은 일단 낙양으로 돌아가기로 합시다. 각자에 대한 농공 행상은 낙양에 돌아가서 거행하기로 하겠어. 그러나 전쟁이 일단 끝나고 보니 유방은 한신이라는 존재가 새삼스레 마음에 걸렸다. 왜냐하면 만약 한신이 제왕으로서 제나라의 70여 성을 점령하고 있게 되면 좀처럼 자기 말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유방은 생각도 못해 한신을 단독으로 불러 이렇게 말했다. 전쟁은 이미 끝났으니 이제는 원수의 직책은 해임해야 하겠어. 그리고 장군은 항우를 정벌 하는데 각별히 공로가 많았으므로 장군을 특별히 초왕에 봉하기로 하겠어. 한신은 제왕으로 눌러있게 하기보다는 초나라로 보내는 편이 위험률이 훨씬 적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한신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다. 제왕의 자리보다 초왕의 자리는 너무도 나빴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한신은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대왕께서는 일찍이 신을 제왕으로 봉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연고로 초왕으로 바꿔주시옵니까? 바라옵건대 신을 제왕의 자리에 그냥 눌러있게 해주십시오. 제나라의 풍부한 물상과 뛰어난 경치 등을 생각하면 암만 해도 초나라에는 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유방이 한신을 타이르듯이 말한다. 장군은 무엇인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구려. 지난날 장군을 제왕에 봉한 것은 제나라 사람들이 말을 들어먹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장군으로 하여금 제나라를 진압하게 했던 것이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오. 만천하가 모두 평정되었으니 이제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요. 장군은 본시 회음태성이 아니오. 게다가 초나라를 평정한 공로자도 장군이기 때문에 장군을 초왕으로 봉해 금이 환양을 하게 하려는 것이니 다른 생각 말고 꼭 초왕으로 부임해 주시오. 한신은 그 이상 어쩔 수가 없어 그날로 초왕에 부임하였다. 초나라는 한신의 고향이었다. 그 옛날 회화에서 낚시질을 하다가 배가 고파
표묘에게 찬밥을 얻어먹던 일과 거리에 깡패들에게 수모를 당했던 일을 생각하며 거리를 돌아보고 있노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축하를 올리는데 그 중에는 한신에게 찬밥을 주었던 표모도 나와 있었다. 한신은 표묘에게 황금 1000냥을 주면서 자, 그 옛날 나는 아주머니한테서 찬밥을 얻어먹으며 내가 만약 성공하거든 오늘의 은혜를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한 일이 있었어. 그러자 아주머니는 노발대발 하시면서 입에 풀칠도 못하고 있는 그 거지처럼 떠돌아다니는 주제에 무슨 신세를 갖겠다고 큰 소리를 치느냐 하면서 나를 몹시 꾸짖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에게 이렇게 상금을 받게 되니 심정이 어떠시오? 하고 물어보았다. 표모는 대답을 못하고 얼굴을 붉히며 달아나 버린다. 한신은 그 옛날 자기를 괴롭히던 깡패들을 일일이 불러 중위의 벼슬을 내려주니 그들은 얼굴을 붉히며 저희들이 무슨 면목으로 이런 벼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저마다 벼슬을 사양하였다. 그러나 한신은 그들을 달래며 말한다. 내가 오늘날 이런 지위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그대들의 덕택이었네. 그만한 참을성이 없었던들 내가 어떻게 성공을 했겠는가? 자자자, 아무 걱정 말고 나의 성의를 순순히 받아주게. 한신이 그렇게 나오자 옛날의 깡패들은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한신의 말에 쫓았다. 해가 바뀌고 나니 대한 6년 정월, 초왕 한신과 조왕 장이이하 모든 왕후들이 낙양으로 신년 하례를 와서 한왕에게 아랜다. 이미 천하통일의 태평성대가 되었으니 대왕께서는 속히 제2에 오르시도록 하시옵소서. 유방이 대답한다. 내가 알기로는 현재가 아닌 사람은 제2에 오를 수 없다고 들었어. 나는 본시 미제박덕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제2에 오를 수 있으리요? 물은 아래에서 아래로 흘러 바다를 이루듯 유방은 겸허한 마음으로 제2에 오르기를 사양하였다. 중신들은 유방의 겸허한 대답을 듣고 다시금 머리를 조아리며 품한다. 대왕께서는 정의의 군사를 일으키시와 앞에서는 폭진을 멸망시켰고 이번에는 초조까지 정벌하셨습니다. 그처럼 천하를 통일하시고 나서 모든 공신들을 왕으로 봉해주셨는데 이제 대왕께서 제위에 오르지 않으시면 누가 천하를 다스려 나갈 것이옵니까? 천하를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도 대왕께서는 마땅히 제위에 오르셔야 하옵니다. 유방은 여러 차례 사양을 하다가 내가 제2에 오르는 것이 국가를 위해 이로운 일이라면 경들의 말씀대로 제2에 오르기로 하겠어. 하고 마침내 제2에 오를 것을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2월에 길이를 택하여 제2에 올랐는데 그는 즉위식을 거행하는 대례석상에서 만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짐은 본시 배현의 일개 서민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주왕 이래로 뚜렷한 대통을 이어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왕은 대통을 무시하고 육국을 평탄하여 세상을 몹시 어지럽게 해왔다. 이에 짐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진을 멸하고 초를 정벌함으로써 천하를 새롭게 평정해 놓았다. 그리하여 군신들은 짐에게 제2에 오르기를 권하기에 짐은 만백성을 위해 황제가 되기를 수락하는 동시에 형처 여씨를 황후에라 칭하고 장자 유영을 황태자로 봉하는 바이다. 이제부터는 진초 시대와 같은 학정은 일체 없을 것이니 만백성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존념해주길 바란다. 즉위식이 끝난 후에 난궁에서 축하인을 성대하게 벌였는데 황제 유왕은 그 자리에서 만조 백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시를 내렸다. 짐은 만자의 백관들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어. 경들은 무슨 일이나 불평이 있거든 마음속에 숨겨두지 말고 언제든지 짐에게 말해주시오. 짐은 본시 사상의 정장에 지나지 않았건만 이제 천하를 얻게 된 것은 오로지 경들의 덕택이었어.
초패형 항우는 역발산 기계세의 만고의 영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천하를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경들의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소이다. 대장 고개와 왕릉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폐하께서 기탄 없는 평을 듣고자 하신다면 저희들이 한 말씀 말하고 싶사옵니다. 어서 기탄 없이 말해보. 경들의 솔직한 평을 듣는 것은 후일을 위해 짐에게는 매우 유익한 말씀이 될 것이요. 고개와 왕릉이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 아랜다. 매우 황공한 말씀이오나, 폐하께서는 성품이 항우보다도 도도하셔서 사람을 깔보시는 경향이 농후하십니다.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싸움에서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는 그때그때 중상을 내려주심으로써 이로움을 천하와 같이 하셨으니, 그 점이 바로 폐하께서 천하를 얻게 되신 원인이 아닌가 싶사옵니다. 항우는 인심이 좋아 치유에 떠는 사람에게는 옷을 벗어주고 굶주린 사람에게는 밥을 주면서도 이 전쟁이 승리한 사람에게 농공행상은 베풀어 줄 몰랐으니, 항우의 인이라는 것은 결국 분유자의 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옵니다. 항우가 천하를 잃게 된 근본 원인이 바로 그 점에 있지 않았는가 싶사옵니다. 유방은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말한다. 그대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그려. 내가 천하를 얻은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세 분의 덕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네. 장중에 앉아서 천리밖에 승리를 내다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장량 선생을 따를 수가 없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군량을 풍족하게 공급해 준 점에 있어서는 소와 승상을 따를 수가 없고, 백만 대군을 거느리고 승리를 쟁취하는 점에 있어서는 한신 장군을 따를 수가 없네. 이상 세 분은 모두가 천하의 인걸들이야. 내가 천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세 분의 인걸들이 있었기 때문일세. 항우에게도 범증이란 뛰어난 모사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항우는 그 사람조차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죽게 만들었으니, 그러고서야 어찌 천하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한신은 그 말을 듣고 크게 탄복하였다. 과연 폐하의 말씀은 금과 옥저와 같이 고귀하신 말씀이옵니다. 항우처럼 사람을 믿지 못했어야 어찌 나라를 제대로 다스려 나갈 수 있을 것이옵니까? 유방은 웃으면서 한신에게 묻는다. 한신 장군은 백만 대군을 거느릴 수 있다고 보는데, 장군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한신이 웃으면서 대답한다. 신의 경우는 백만 대군뿐이 아니었고 다다익선이옵니다. 다다익선이라. 그러면 나의 경우는 군사를 얼마나 거느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매우 죄송한 말씀이오나, 폐하께서 거느리실 군사는 그 한도가 10만인 줄 아래옵니다. 너무도 무엄한 한신의 대답에 좌중은 아연 긴장되었다. 한신 자신은 군사를 얼마든지 거느릴 능력이 있지만 제왕인 유방은 10만 군사밖에 거느릴 능력이 없다고 공언했으니, 그야말로 제왕을 모독하는 언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아니나 다를까 유방의 얼굴에는 불현듯 불쾌한 빛이 솟구쳐 올랐다. 한신 자신은 군사를 얼마든지 거느릴 수 있어도 유방은 10만 군사를 거느릴 능력밖에 없다고 단언한 한신의 말은 제왕에 대한 방자스러운 언사임이 분명하였다. 제왕에 대한 불경은 차명에 해당하는 죄악임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러기에 좌중의 분위기는 무섭게 긴장되었다. 한신 장군이 벼랑간 머리가 돌아버렸단 말인가? 이 기쁜 날에 왜 저런 실언을 했을까? 한신은 진이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속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하여 형세를 보아 자기는 내부에서 들고 일어나 유방을 일고에 거꾸로 때리고 천하를 대번에 장악해버릴 엄청난 꿈을 꾸고 있었다. 그러나 유방은 진이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대군을 거느리고 이미 원정의 길에 오르지 않았는가. 한신이 비밀리에 사람을 놓아 양군의 동태를 알아보니 진이는 고향에 진을 쳤는데 유방은 한단에 진을 치고 대치 중이라는 것이 아닌가.
한신은 그 소식을 듣고 혼자 탄식한다. 진이가 정강을 앞에 두고 한단의 진을 쳤다면 진이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그와 반대로 한재가 한단의 진을 치고 진이는 고경의 진을 치고 있다니, 그렇다면 진이가 불리할 것이 확실한 거 아닌가? 지리와 병법에 정통한 한신은 양군이 대치하고 있는 장소만 보고도 승부를 예측할 수가 있었다. 이에 한신은 초조한 나머지 진이에게 다음과 같은 밀서를 보냈다. 한재가 지금 귀공을 정벌하려고 대군을 이끌고 그곳으로 달려갔지만 귀공은 한재와 싸울 생각을 하지 말고 장안으로 직접 쳐들어오도록 하오. 그러면 내가 내부에서 들고 일어나 우리는 한나라를 일구에 뒤집어 엎을 수가 있을 것이오. 한신은 이상과 같은 밀서를 신복부하인 호상에게 써주면서 진이에게 급히 전하라고 일렀다. 호상은 밀서를 품고 집을 나오다가 한신의 부하인 사공저를 길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단짝 술친구이므로 사공저는 호상을 만나기가 무섭게 대뜸 술집으로 잡아 끌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오래간만에 한잔 하세요. 오늘은 내가 한잔 냄새. 호상은 손을 내저으며 말한다. 아니야. 지금 한신 장군의 급한 심부름을 가는 길이어서 말이야. 그러자 사공저는 호상의 손을 한사코 끌어당기며 말한다. 아이고, 이 사람아, 아무리 급한 심부름이로 술 한 잔 마실 시간이 없겠는가? 꼭 한 잔만 마시고 보내줄 테니 자자자자, 어서 들어가세. 이리하여 두 사람은 마침내 행길가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두 사람은 모두가 고주망태인지라 술을 일단 입에 댄 이상 한 잔으로 끝날 리가 없었다.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10잔이 되어 마침내 곤드레 만드레가 될 때까지 술을 계속 마시고 있었다. 한편 한신은 호상을 밀사로 보내놓고 나서 또 다른 심부름을 시키려고 사공저를 불렀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와도 사공저는 행방이 무연하였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공주가 오늘 낮에 어떤 주막에서 호상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봤습니다요. 하고 일러주는 것이 아닌가. 한신은 그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니, 사공주는 혹시 나의 비밀을 알고 호상에게서 나의 밀서를 빼앗아내려고 호상에게 계획적으로 술을 먹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신은 비밀이 탄로되었는가 싶어 사공주가 돌아오기를 눈알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공주는 날이 저물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한신은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초조하였다. 만약 진이와 내통한 사실이 탄로나면 그야말로 큰일이 아닌가? 한신은 마침내 마당으로 나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며 가슴을 죄고 인도라니까 사공주는 밤이 깊어서야 돌아왔다. 그런데 사공주는 술이 억병으로 취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한신은 화가 치밀어 올라 자기도 모르게 벼락 같은 소리를 질렀다. 아니, 이놈아! 아침에 나간 놈이 어디서 무슨 짓을 하다가 이제야 돌아왔느냐? 사공주가 만약 술에 취해 있지 않았다면 한신에게 감히 말대꾸를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억병으로 취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한신에게 대들듯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아이고, 술을 좀 마시다가 좀 늦게로니 왔었는데 왜 하다니 왜? 내가 무슨 역정모이라도 하다가 돌아왔단 말이야. 말할 것도 없이 사공주로서는 쥐중에 되는 대로 씹으로 된 말대답이었다. 그러자 한신은 역적모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하였다. 역적모이라는 말이 쥐중에 불쑥 튀어나온 말이기에 한신으로서는 사공주가 자신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렇다고 맞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는 일이기에 한신은 하인을 불러 이렇게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야, 저놈이 술에 취해 미친 소리를 하고 있나? 어?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어서 잠을 재워라. 어? 한신은 그렇게 둘러대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런, 저놈을 살려두었다가는 큰일이 나겠구나. 오늘 밤 안으로 숫제 저놈을 죽여버려야 하겠다. 하고 결심하였다. 사공주를 집으로 쫓아보내고 내실로 들어오니 마누라 소씨 부인이 달려나오며 걱정스럽게 묻는다. 아니, 사공저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한밤중에 그렇게도 야단을 치셨습니까? 한신은 지금까지의 경위를 마누라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나서 그놈을 살려두었다가는 큰일 나겠으니 오늘 밤 안으로 숫제 죽여버려야 하겠어. 하고 말했다. 그러자 소씨 부인이 머리를 흔들며 말한다. 죽여도 오늘 밤에는 죽이지 마시옵소서. 아무리 감쪽같이 죽여도 오늘 밤에 죽이면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죽였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신은 마누라의 충고를 옳게 여겨 사공주를 며칠 후에 죽이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런데 그 일이 후에 가서 한신의 운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줄이야 그 누가 알았을 것인가. 한편 사공주는 집으로 돌아와 한잠 늘어지게 자고 깨어나니 마누라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남편을 나무란다. 어젯밤 당신이 한신 장군한테 술주정을 무섭게 했기 때문에 한신 장군이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요. 오늘은 당신한테 어떤 벌이 내릴지 모르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사공주는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해하면서 말한다. 내가 한신 장군한테 술주정을 하다니,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난 전혀 기억이 없는 걸. 아무리 취중이 이르고 한 장군에게 역적 모의를 했느니 어찌느니 하고 마구 들이댔으니 한 장군이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지 않아요. 그래? 아이 참, 내가 한 장군을 역적으로 몰아붙였다고? 아휴, 아무리 취중이기로 내가 감히 그런 주정을 했을 리가 없지 않은가? 당신은 취중에 함부로 씹으려댄 말이었지만 역적 운운이란 말은 큰 소리로 외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한 장군은 어제따라 아침부터 당신을 찾고 계셨는데 당신이 밤늦게 돌아와서 그런 추정을 했으니 오늘은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지 않아요. 봉변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지금이라도 급히 손을 써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한 장군의 손에 죽게 될지도 몰라요. 이에 사공주는 크게 당황하였다. 아니, 그렇다면 앉아서 죽을 수는 없는 일 아니야. 도망이라도 가야지. 사공주는 부랴부랴 보따리를 싸들고 도망을 치려 하였다. 그러나 도망을 친들 어디로 갈 것이며 도망을 치게 되면 처자식들은 영영 못 만나게 될 것이 아닌가. 사공주는 보따리를 싸들고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렇다. 무턱대고 도망갈 게 아니라 소와 승상에게 부탁하여 한신 장군에게 용서를 빌기로 하자. 승상께서 중간에 나서주시면 한신 장군인들 설마 죽이지는 않을 게 아닌가? 죽지 않으려고 그런 방도를 써보기로 하였다. 다행히 승상대에게는 전에도 심부름을 여러 차례 갔던 일이 있었기에 사공주는 부랴부랴 소화를 찾아갔다. 승상소화는 사공주의 말을 듣고 내심 크게 놀랐다. 그렇잖아도 유방은 원정을 떠나기 전에 승상에게 내가 없는 사이에 한신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그의 동태를 엄격히 감시하도록 하시오. 하고 특별 지시까지 내리지 않았던가. 소화가 사공주에게 묻는다. 아무리 취중이기로 네 입에서 역정모의 운운하는 말이 나온 것은 이만저만 실언이 아니었구나. 이는 평소에 한신 장군한테 그럴 만한 무슨 의혹이라도 품고 있었던 게 아니냐? 사공주는 머리를 좌우로 가웃거리며 한동안 생각해보다가 자기 변호를 위해 이렇게 대답하였다. 자, 특별히 의혹을 살 만한 일은 없었사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의혹을 살 만한 일이 노상 없지도 않았죠.
의혹을 살만한 일이 노상 없지는 않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소환은 눈을 커다랗게 뜨며 반문하였다. 사가공주는 내친 김에 모든 것을 사실대로 고백하는 수밖에 없었다. 아저 실은 한신장군은 호상이라는 신복부하를 진이에게 밀사로 보내고 있었습니다요. 황제 폐하께서 원정의 길을 오르신 이 판국에 다른 사람도 아닌 진이에게 밀사를 보냈다는 것은 이거 중대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공주는 취중에 호상에게 무심코 들었던 말을 그대로 고해버렸다. 그 말을 들은 소환은 속으로 크게 놀랐다. 한신이 진이에게 밀사를 보낼 정도라면 두 사람 이미 오래전부터 내통을 해온 것이 확실치 않은가?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Ajay Sanjay represents